안녕하십니까. 캔서시티 한인회 행사에 부족한 사람을 연사로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3.1운동 102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세계를 각성시킨 3.1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냥 우리가 스스로 의미가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3.1운동이 세계를 각성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제로 한국 독립운동과 캔사시티라고 하는 제목을 부제로 넣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 특히 3.1운동 관련해서 캔사스 시티의 몫이 일정 부분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사를 연구하시는 이만열 교수님께서는 3.1운동이 초기의 운동 주체가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종교사적 의미가 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국가를 출범시켰다고 하는 의미에서 정치사적 의미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오늘 저는 3.1운동이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인 의미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은 너무 자기 자랑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3.1운동의 그 정신은 사실은 우리 한반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1운동은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3.1운동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제국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제3세계 국가들에도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머뭇거리고 있을 때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선진제국에게는 새롭게 이해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고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던 2019년에 한국에서 중요한 학술대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그것은 민주공화 100년, 세계시민 100년, 보편평화 100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서 연세대학교 박명림 교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발표 제목을 옛 3.1을 버리고 새 3.1을 준비할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항일 독립 또 민족의 좁은 자아를 넘어서 널리 세계의 보편을 품는 일대 시각 전환을 시도할 때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 대회에 참석했던 에레스 마닐라 교수,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이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행사는 3.1운동의 현재적 세계사적 의미를 토론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1운동에는 한국이나 제3세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나는 한국의 역사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에레스 마닐라 교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019년 1월 중순에 뉴욕주 의회에서는 3.1운동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결의안을 하나 통과시켰어요.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의에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운동의 의미가 세계사적인 것이다. 뉴욕주 의회가 이 사실에 공감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논의는 3.1운동이 100년 전 과거의 역사가 아닌
오늘의 역사임을 확인하는 시간적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 운동이 한반도 내에서만 일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되는 지리적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3.1운동 정신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사실 과소평가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3.1운동 정신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이해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비해서 외국의 학자들은 오히려 한국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의 역사발을 세우기를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패전국에 대해서 물러나는 일제가 그 이후에도 계속 한국 내 학계와 정치계, 경제계와 손잡고 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순간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3.1운동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기 쉽지 않았던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3.1운동의 정신을 얘기하면 첫째는 이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던 운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평등과 평화. 매우 중요한 얘기죠. 설명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것, 평등한 것, 평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운동 방식이 또 보편적이었다. 네, 매우 중요합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뜻에서 보편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주독립, 민주정신, 대동단결의 정신,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비폭력 방식. 중요한 얘기죠. 이 비폭력 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이 대동단결은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는 게 좋겠습니다. 비폭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겠지만 과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맨주먹으로 어떻게 싸울 수 있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 고민을 했죠.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대동단결 정신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3.1운동 할 때 종교 간의 연합이었죠. 종교 간의 갈등은요, 전쟁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은 연합해서 일을 이룬 것은, 보편적 가치를 이룬 적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1운동이 중요한 것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 세계를 향한 보편적 메시지였다. 그런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3.1운동이 아주 다른 방면으로 선한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제3세계 독립운동의 횃불이 됐습니다. 중국의 오사운동과 필리핀 학생운동, 이집트 학생운동, 베트남 독립운동, 인도 이르기까지 정말 그들이 정말 그 힘없는 약소국가로서, 물론 큰 나라도 있죠. 중국과 인도는 큰 나라였지만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할 수 없는 것을 3.1운동이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준 겁니다. 희망의 횃불이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진국의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그 당시에 서구 세계, 대개 제국주의였겠죠. 제가 본 자료 중에서는 그 당시에 제국주의 전 세계 국가들 중에 80% 이상이 식민지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세계적인 정말 부조리죠. 그것을 그 당시 선진국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선진국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식민 당사국이었던 일제에 주었던 충격은 정말 큰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한국을 무지몽매하고 저개발이고 가난하고
분열하기 좋아하고 자치 능력이 없고 이런 명분을 들어서 일본이 들어와서 이 한국을 지배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서 올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명분을 얘기를 했는데 3.1운동은 그 명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허구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3.1운동 이전에 한국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캔사스시티에 중요한 일이 있었죠. 캔사스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이 좀 특별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독립운동의 세 가지 유형인 무력항쟁, 교육계몽, 세 번째 외교노선,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어요. 캔사스에서는. 그 당시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교육계몽을 주장을 했고 이승만 박사는 외교를 했죠. 그 다음에 박용만 소년병 학교를 했던 박용만은 무력 항쟁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캔사스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존재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약 10년 전에 캔사스 지역에는 이미 한인들의 독립운동 모습이 일어났죠. 1909년 7월 28일자 신한민보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캔사스시티 주변에서 군사훈련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희원 씨라고 하는 사람이 토피카 관립학교, 지금은 와시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학생들을 상대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민보는 그 사실을 굉장히 정말 자랑스럽게 보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캔사스시티 한인들의 활동이 매우 모범적이었고 독립을 위한 노력이 절실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일상의 모습 속에서 주변 미국인들이 감동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파크대학 중심으로 차의석 씨를 비롯한 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상세한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캔사스 한인 이야기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1888년 9월에 파크대학 졸업생 메리 헤이든이라고 하는 학생이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정신여고 초기에 합류해서 2대 교장이 되죠. 그 다음에 갔던 수전 도티 한 해 후배가 또 갑니다. 가서 그 자리를 또 이어받죠. 그리고 캔사스를 출발했던 선교사들이 유명한 선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위량, 방위량, 안의와 그리고 윤산원 이런 선교사들이 했던 일 중에 중요한 것이 한국의 현대교육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평양의 숭실, 서울의 경신, 그다음에 대구의 개성학교 다 연결이 캔사스와 연결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3.1운동 때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거든요. 학생들이 참여해서 이제 붙잡히게 됐는데 일경한테 붙잡혔는데 추궁을 하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니까 이 학생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냥 실천해 온 것 뿐이다. 정의와 평화, 평등 얘기하는 거죠. 그 정신을 배운 거죠. 이 3.1운동이 중요한 것은 이런 귀중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3.1운동이 한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로 확장됐다고 하는 것을 요즘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중국의 오사운동이 3.1운동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3.1운동의 그 모습을 보면서 중국이 충격을 받았죠. 한국에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두가 참여했던 이 거족적인 운동이었는데 충격을 받은 것은 중국의 지식인 그룹이었어요. 베이징 대학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에 중국 국민당계 민국일보 신문인 민국일보는 연일 3.1운동을 보도하면서 한국을 본받자고 얘기를 했죠. 또 베이징 대학에서 활동하던 교수 신문화운동의 지도자 진독수는 3.1운동을 격찬하면서 중국인들도 한국의 3.1운동의 교훈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권리기 해야 된다. 지식인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의 3.1운동의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베이징 대학 그 학생 그 푸스넨이라고 하는 학생은 한국의 3.1운동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일으킨 정의의 횃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은, 평등을 위해서라면은, 평화를 위해서라면은, 예, 가능 불가능 따지지 않고 나갔던 운동이 바로 3.1운동이었다고 그렇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후에 이들은 일어났습니다. 5.4운동. 흔히 그래서 중국의 5.4운동을 중국의 3.1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도 이야기입니다. 인도에서는 그 큰 나라가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별다른 저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구심점이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는 거죠. 물론 그 전에 1857년도에 세포이 반란이라는 것이 한 번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국인들이 고용한 인도인 용병 처우 개선 때문에 한 것이지 독립을 위한 운동은 아니었어요. 유일한 저항운동이 그것뿐이었어요. 간디의 고민이 거기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영국의 저항을 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힘없는 자의 정의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체념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는 남아공화국으로 가서 동포들의 그 고생하는 동포들 인권을 위한 변호사로 운동을 했습니다. 시간만 보고 있는 거죠. 마침 3.1운동 터지고 일주일 만에 그 소식을 듣습니다. 번쩍 뜨인 거죠. 한마디로 각성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식 용어로 하면 거듭난 거죠. 이것이 가능하구나. 약자의 무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것이죠. 비폭력 투쟁. 이미 그 이전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3.1운동에서 그 현실적 가능성을 찾은 겁니다. 곧바로 소식을 듣자마자 인도로 돌아와서 4월 초에 국민의회를 소집하고 구성하고 독립운동, 비폭력 저항운동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3.1운동은 이상과 현실을 접근시킨 위대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디 같은 지도자마저도 이것이 현실 속에서 워킹하겠는가라고 회의적인 질문을 했지만 우리 한국 민족들의 3.1운동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대하다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3.1운동이 간디의 비폭력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용기를 주었다, 뭐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 우리가 또 그 논쟁의 추이를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그러나 영향을 받은 것이면 틀림없죠. 간접적인 영향. 이미 생각하던 것을 새롭게 각성할 수 있게는 도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화 교수는 간디 독립운동의 본을 3.1운동으로 아예 규정을 합니다. 또 인도의 네루 독립운동가 있죠. 간디의 동지였고 네루 나중에 수상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딸에게 구술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역사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세계사 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오래전에 번역이 됐는데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193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1919년에 독립만세운동이었다.
조선의 청년들이 맨손으로 들고 일어났다. 예. 일본인에게 억압당한 조선민족의 역사는 실로 쓰라린 암흑의 시대였다. 조선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곧장 대학을 나온 젊은 여성과 소녀가 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네가 듣는다면, 딸에게 얘기하는 거죠. 큰 감동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인도의 독립운동이 한국 3.1운동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그 제3세계 피식민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인도 차이나 반도, 그다음에 필리핀, 아랍 지역, 이집트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그렇게 뭐 우리는 그 당연하게 그 상식화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예, 한 가지 중요한 새로운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베트남 독립운동에 우리 3.1운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베트남 독립운동 지도자인 호치민은 베트남에서만 영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3세계 독립운동의 아주 영웅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잘 몰랐죠. 근데 근래에 발견된 사료를 통해서 이 호치민은 일거수일투족 자기의 투쟁 방식을 한국 독립운동가들에게서 배우고 그대로 실천했다고 하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불란서에서 발견이 됐어요. 한국 사람이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 발견했지만 불란서의 자료, 보도 자료를 발견한 것이죠. 그 당시에 프랑스 경찰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치민에게 탁 붙어서 밀착 감시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쓴 글들, 그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던 유학생이 발견해가지고 2018년 9월 30일자 연합뉴스에 이 사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치민은 한국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자신의 근거로 삼고 있다. 또 그는 일제에 저항하는 한국인들의 계획을 거의 똑같이 따르고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따르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제3세계 쪽 얘기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3.1운동에 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3.1운동 이전에 미국과 서구 제국의 우리 한반도 문제 인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 이전에 제한 선교사들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일정한 지침을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서구 그러니까 세계적인 여론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당연시 했던 시대였습니다. 1909년 9월에 미국 장로교 선교부 총무 닥터 아더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약 250명의 선교사들 모인 컨퍼런스를 합니다. 여기서 1909년이니까 10년 한일 병탄 1년 전이죠. 이미 일본이 완전 점령하기 전에 물론 뭐 을사늑약이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뭐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곧 일본이 들어올 텐데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고민스러운 주제죠. 선교사들은 사실 중요한 것이 그 위치 잡기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통치권과 일반 대중 사이에서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회의하면서 네 가지 안건을 놓고 네 가지 선택을 놓고 이제 다루는 겁니다. 토론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반대, opposition. 쉽지가 않죠. 일본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한국 입장에서는 모두가 원하는 것이었겠지만, 물론 모두는 아니겠지만은, 단 한 사람의 선교사도 그것을 지지할 수가 없죠.
자기들이 존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두 번째는 aloofness, 무관심한 것. 근데 정치를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도. 옳고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무관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힘들죠. 세 번째는 cooperation, 협력하는 겁니다. 일제 협력하는 것. 만약 선교사가 그거 했다가는 한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힘들죠. 반대하는 만큼 힘들죠. 네 번째가 아주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참 궁색한 대안이라고 할까요? Royal Recognitio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통치권 인정, 왕권 인정. 마지못해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도피하는 길이 생기는 거죠. 투표를 했어요. 선교사 투표했는데 만장일치로 네 번째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Royal Recognition.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도 맞다고 그들은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후에 생각하니까 너무 설명이 궁색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랬을까요? 아마 그렇겠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의 이 결정이 당시에 국내 명망가나 지도자들이나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구한말 대신이었던 한규설, 갑신정변의 공신 박영효, 그 당시에 최고 지식인이었고 기독교 지도자였던 윤치호. 윤치호 선생은 캔사스에 첫 번 방문했던 한국 사람으로 기록에 나오죠. 그분들이 선교사들에게 그 당시에는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결정을 하니까 힘들었죠. 저항운동에 참여할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후에 3.1운동이 일어나던 상황에서는 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도자 몇 사람의 운동이 아니었죠. 3.1운동은. 거족적인 운동이었죠.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참여했던 운동이기 때문에 지도자 문제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들 입장이 그러했다는 것은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이 불만을 가지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제정세가 보편적인 국제정세가 그랬고 그 사람들은 또 한국 독립을 위해서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의식이 없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을 보호하는 길이었다고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독립 문제는 우리 한민족만의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에 우호적인 나라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비극이죠. 슬픈 얘기고. 3.1운동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로얄 레코그니션, 왕권을 인정하고 통치권을 인정하자고 결정했던 선교사들이 충격을 받았죠.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걸 보면서 그 사태의 본질이 뭔지를 이제 그때서야 각성을 하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3.1운동에서 가장 충격받았던 사람은 일제와 선교사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이 변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수습하기 시작했죠. 그 수습은 본국에 연락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다.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써댔어요. 몇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스코필드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미국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새로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3.1운동 소식을 듣고 상해 임시정부가 4월 초에 세워지는 것과 때를 같이 해가지고
미국에 있던 서재필, 이승만, 정한경 이 세 지도자는 4월 14일에서 16일까지 3일 동안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대회를 열게 됩니다. 중국에서 했던 운동과 비슷한 것이죠. 임시정부 비슷한 어떤 조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아주 지도자죠. 기독교계 지도자 플로이드 탐킨스, 허버트 밀러 교수, 알프레드 샤트 교수, 이분들을 초청했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연사로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 독립을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 해주었습니다. 이 대회 중에 서재필 박사는 이제 좀 그 조직적인 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단체를 하나 구성하는 것이 한국 친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League of Friends of Korea라고 하는 한국 친우회, 미국 내에서 미국인들로 구성되는 한국의 우호적인 단체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5월 달에 5월 중순에 첫 번째 5월 16일 첫 번째 필라델피아에서 구성이 됩니다. 필라델피아 한국 친우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성이 되고 1년 8개월 뒤에 오하이오 마리온에서 20번째 구성이 되죠. 한국 친우회가.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 내 전체에 20개의 한국 친우회가 생기는데 캔사스시티에 2개가 생겼죠. 10번째 캔사스시티 한국 친우회가 1919년 11월 10일 날 결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년 3월 9일 약 한 4개월 뒤에 파크 대학 중심으로 파크빌 한인 친우회가 구성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파크빌 한국 친우회는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대학 구내에 생긴 단체죠.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모범적으로 잘 열심히 공부했고 올바른 정신으로 살았고 감명을 주었으면 학장까지 교수까지 직원들까지 거기 참여를 한 거예요. 아마 그 파크빌 전 주민의 아마 2분의 1 이상이 거기 참여했던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캔사스시티의 한국 독립운동은 여러분들 선배들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모범적인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한 사람 또 있죠. 김마리아, 차의석 뭐 이런 분들입니다. 다 파크대학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죠. 미국 얘기 좀 더 하고 싶지만 그리고 캔사스 얘기도 좀 더 하고 싶지만 조금 이제 이 정도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1 정신의 해외 확장에서 일본이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본은 이제 일본 본토의 일본과 한국 내에서 있던 일본 사람들 뭐 따로 얘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 여기서는 우리 한국 내의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한국 내에 있던 그 한국 총독부에서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죠. 그 당시에 일본은 명분으로 한국은 무지하고 가난하고 저개발이고 분열하게 좋아하고 자치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계몽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들이 얘기했던 명분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미 한국은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일본 사람들은 우리 통치가 너무너무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계속해서 해외 소식을 보냈죠. 오죽하면 한국 사람들이 고마워한다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물론 고마워했던 몇 사람이 있었겠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일본의 녹을 먹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야 뭐 좋을 수 있었겠죠. 이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 당국이 충격을 받고 초조해가지고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의심을 합니다. 아마 선교사들이 뒤에서 계획하고 사주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선교사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하세가와 총독이 소집을 해가지고 막 몰아붙입니다. 두 가지 크게 깨닫습니다. 첫째, 선교사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죠, 실제로. 왜? 스스로 일어난 운동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놀랬으니까 그 사실을 일제당국이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두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 선교사들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통치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일본 본토에 있던 일본인들도 이미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일본 본국에 있던 일본인들이 너무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반대 여론이 상당히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래서 3월 9일 날 첫 번째 회의를 했고 거기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고 총독부 당국이 대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20일 날 다시 소집해 가지고 선교사들에게 협조를 요청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당신들이 도와주면 이거 무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선교사 지도급에 속하는 몇 분 중에 한 분이 감리교 웰치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양을 합니다. 못하겠다고. 첫 번째는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내정 간섭하는 거 어렵다. 두 번째, 그랬다가는 한국 일반 대중으로부터 우리는 외면당하고 우리는 종교 지도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을 맞게 된다. 세 번째, 기독교인 숫자가 그 당시에 적은데 기독교인들만 무마한다고 될 일인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천도교가 적극 참여를 했는데 천도교 교도 300만, 기독교도 20만 이었던 시절이니까 합리적인 설명이지만 매우 지혜로운 사양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교사 회의에서는 엄정 중립을 선언을 합니다. 사실은 10년 전에 로열 레코그니션 통치권 인정에서 중립으로 선회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완전히 자세가 다르죠. 이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우호적인 중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일제는 선교사 탄압까지 들어가게 되고 선교사 추방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은 매우 정말 숭고한 정신이고 이것이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3.1운동과 관련해서 캔사스시티 한인회의 몫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3.1운동 독립선언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병자수호 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배반했다고 해서 일본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건설하는 것에 있을 뿐이고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 남을 비난하고 쫓고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동양 평화로서 그 중요한 일부로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단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 운동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3.1운동은 그 당시에 상처로 아파하던 많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고 격려하는 것은 물론 일본을 향해서도 보다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촉구하는 것이고 응징과 복수로는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다 큰 가치인 정의와 평화, 평등을 위해서는 사사로운 감정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100년 전에 3.1운동은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를 향하는 원대한 가치, 꿈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 행사에서 중요한 것은 캔사스시티 지역의 한인 역사는 바로 한국 독립 역사, 운동 역사와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1운동 직후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에 한국 친후회 결성이 되지 않습니까? 20개 중에 캔사스시티 이 크지 않은 곳에 2개가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선배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 지역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